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모의고사를 볼 건데 두 세트입니다. 그래서 1-1이 있고 1-2가 있는데 1-1을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 푸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20분 뒤에 이제 쉬었다가 20분 뒤에 자 1-2를 다시 문제 푸시고 또 해설하고 이렇게 두 세트를 이제 나갈 거예요. 자, 먼저 1-1 모의고사에서 19번 문제를 좀 수정을 해야 돼요. 19번 문제가 지금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인강 듣는 분께서는 제가 그 문제를 수정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인강 듣는 분들은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25분에서 30분 요 사이에 제가 보고 다 풀었으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9시 26분까지 일단 푸는 걸로 할게요. 네, 한번 풀어보세요. 1-1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커트라인만 넘으면 되잖아요. 커트라인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담 있거나 뭐 많이 맞추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확률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정확하게 풀어서 맞춰서 커트라인을 넘길 확률보다는 그래도 20문제를 다 풀었을 때 커트라인을 넘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를 무조건 맞추겠다 보다 일단 20문제를 제한된 시간 내에 내가 다 풀겠다,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되고, 이게 시험이라는 게 항상 그런데 이게 시험 시간이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80분이 되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제한된 시간 내에서 내가 1번 문제부터 풀면서 맨 마지막 시간까지 쓸 때 초반에는 시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에 얘가 전체 시험 시간이 10분이다. 그러면 1번 문제 풀 때 나에게는 아직 10분이 남아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만약에 시험 시간이 전체 80분이다. 그럼 내가 1번 문제 풀 때 아직 나한테 80분이 남아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항상 천천히 풀어요. 이렇게 천천히 풀다가 한 3분의 1 지점을 가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달리기 시작해요. 좀 빨리 풀려고 막 노력하는 거죠. 여기서 천천히 풀다가 한 3분의 1쯤 지나면 이제 조금 급해집니다. 그러다가 3분의 2쯤 되면 마음이 정말 많이 급해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차피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푼다면 초반에 내가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초반부터 좀 빨리 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느긋하게 풀지 말고 초반부터 좀 빠르게 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한된 시간 내에 우리가 20문제를 다 풀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시간 컷을 보통 20분 잡잖아요. 20분 안에 20문제를 다 풀려고 노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막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20분에서 25분 사이, 요 사이에 아마 들어가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문을 봤더니 가의 논지에 대한, 그러면 가에 뭐가 있어요? 논지가 있겠죠. 논지에 대한, 논지라는 건 주제를 말합니다. 그렇죠? 가의 주제에 대해서 나의 태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러면 내가 가 글을 읽을 때 논지, 그러니까 이 가글이 나한테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그 주제와 관련된 것을 내가 초점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 지문을 읽을 때는 가 지문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일단 가장 크게 본다면 이분법이겠죠.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래서 가글을 좋게 바라보느냐 옹호하느냐 아니면 나쁘게 바라보느냐 부정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 지문 한번 읽어볼 건데, 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초점을 잘 잡아야 돼요. 자, 한양 조선 초기에 이르러서는 결의 의식의 확립을 보게 되었으니 저 넷째 임금 세종대왕이 우리 결의의 말에 꼭 들어맞는 독특한 글자, 즉 한글을 지어낸 것도 실로 이 결의 의식의 성숙에 따른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지금 계속 결의 의식, 결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죠.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결의 의식의 확립을 보게 되었대요. 조선 초기에요. 누구 때문에? 세종대왕 때문에 조선 초기에 결의 의식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 세종대왕이 한글을 지어내서
한글을 창제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결국 이 결의의식이 어떻게 됐다? 성숙되었다. 같은 말이죠. 이 결의의식이 확립되었다. 이 결의의식이 성숙되었다. 결국 한글을 통해서 우리나라 결의의 의식이 더 발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메라 훈민정음 머리말에 자,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뭐 이렇게 그 글자 한자하고는 서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훈민정음 언해본을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맨 끝에서는 이제 중력을 했죠. 자, 이것은 즉 언해본의 내용은 첫째,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로 다른 나라임을 인정하고, 둘째, 우리말과 중국말이 서로 같지 아니함을 구별하고, 셋째, 한자는 중국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잘 통하지 못함을 확인하고, 끝으로 넷째,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에게 딱 들어맞는 글자가 있어야 할 필요를 인정하고서 결국 뭘 만들었다? 새로 28글자를 만들었다. 한글. 이 지문에서는 한글이 되겠죠. 원래는 훈민정음이겠지만 세종이 만든 글자는 원래 훈민정음입니다. 그리고 주시경 선생이 일제강점기 때 주시경 선생이 훈민정음을 한글이라는 용어로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훈민정음이 한자어기 때문에 순우리말인 한글로 바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가지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뭘 놓치면 안 되냐면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 끌려 들어가면 안 돼요. 결국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의의식의 성숙에 대한 이야기죠. 다 결의의식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결의의식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죠. 예를 통해서, 그렇죠? 훈민정음 언해본이라는 것을 예시를 주고 그 훈민정음 언해본의 예에 대한 설명을 해서 지금 이 독자가 얘기하는, 이 필자가 얘기하는 세종대왕의 한글로 인해서 결국 우리 결의의식이 확립되었다, 성숙되었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이게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거에 끌려 들어가시면 안 돼요. 큰 테두리를 보셔야 돼요. 큰 테두리. 결의의식, 성숙에 대한 이야기구나. 자, 이제 나 지문을 한번 볼게요. 이제 태도와 관련된 거죠. 그렇지만 세종 제세 중에 간행된 어느 한 권의 책도 한자 없이는 이루어진 것도 없다. 그렇지만 부정이죠. 역접입니다. 그러면 일단 옹호는 아니에요. 그렇죠? 부정으로 보셔야 돼요. 자, 세종의 출판 업적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의 문자 정책이 이원론적 바탕 위에 썼던 것으로 이해하게 하는 양상, 모습들을 제시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원론적 모습을 제시한 거죠. 훈민정음을 창제하긴 했으되, 즉 한글을 창제했지만 그것은 공문서를 작성하고 역사를 기록하고 학술을 논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이때는 뭘 쓴 거예요? 이때는 한자를 쓴 거예요. 역사 기록이라든가 공문서 작성할 때는 한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한자 없이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간행된 책 중에 이때 공문서 작성하고 역사 기록하고 학술 논의할 때는 한자 쓰고, 그 다음 오직 백성, 2번 오직 백성들을 가르치는 목적에 서적들에서만 제한시켰죠. 훈민정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역사 기록, 학술 기록, 그렇죠? 공문서 작성은 한자 사용. 그리고 교화 목적, 백성을 교화하는 목적으로 쓴 서적에서는 훈민정음 사용. 이게 뭐예요? 이원적인 모습인 거죠. 양상. 이원적인 모습. 그래서 결국 나의 글의 태도는 뭐예요? 가글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의 주장이 뭐였어요? 민족의식, 결의의식이죠. 그렇죠? 결의의식, 확립과 성숙이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태도니까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여기서 민족의식이 뭡니까? 결의의식이죠. 패러프라이즈, 재진술. 말만 바꾼 겁니다. 그렇죠? 결의를 민족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서 문제 풀 때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 재진술로 하면 잘 잡으셔야 됩니다. 말을 바꾸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민족의식 4번 선지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또 민족 찾기 있죠. 그렇죠? 민족의식 찾다 보면 없어요. 민족의식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재진술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지금 훈민정음 창제 의도를 민족의식에 결부시킨다는 것은 가글이죠. 그렇죠? 가글이고 나글은 그 가글을 뭐 했다? 부정한 거죠. 옹호한 게 아니라. 그래서 부정이 태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번 문제였고요. 자, 이제 2번 문제를 볼 건데, 자, 2번 문제는 제가 판서를 좀 해놨습니다. 미음, 기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가 명사, 파생, 전미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가 명사형 전성어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명사, 파생, 전미사로 만약에 쓰였다면 그 단어는 명사가 됐다는 겁니다. 파생으로. 근데 명사형 전성어미를 쓰면 명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절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원래 판단하는 게 정확하지만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을 좀 본다면 관형어가 앞에 만약에 있다. 앞에 만약에 관형어가 있고 그 뒤에 미음, 기가 붙어 있다. 그러면 얘는 명사, 파생, 전미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부사어가 있다. 그러면 그 뒤에 오는 미음, 기는 명사형 전성어밀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좀 간단하게 풀려면 관형어나 부사어를 가지고 우리가 푸는데 지금 보면 꿈을 꿈이잖아요. 지금 관형어나 부사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다 적어볼까요? 꿈을 꿈 해서 지금 여기에 둘 다 미음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명사, 파생, 전미사랑 명사형 전성어미를 구분해야 되는데 관형어가 부사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넣으시면 돼요. 넣어가지고 문장 하나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쁜, 그렇죠? 예쁜 꿈을 많이 꿈 이런 식으로 만약에 관형어나 부사어가 없을 때 제가 넣어보는 겁니다. 내가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앞에가 얘가 관형어죠.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보이니까. 그래서 디어는 꿈을 꿈이죠. 그러면 얘는 명사, 파생, 전미사입니다. 명파죠. 그리고 많이는 뭐예요? 부사죠. 그래서 디어는 꿈을 꿈입니다. 그럼 이때 미음은 뭐예요? 명사형 전성어미, 명전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좀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방법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 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그 문제는 또 제가 한번 다시 가져와 볼게요. 일단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요 1번, 2번은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앞에 꿈은 꾸에 뭐가 붙었어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었고요. 파생접사. 답 1번이네요. 파생접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니은에는 뭐가 붙었어요?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기가 명파점이냐 명사형 전성어미냐를 구분하는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왔고 예전에 제가 우리 문법 기본 학습 개념 공부할 때 제가 드린 프린트 있었잖아요. 그 프린트에도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가 한 5개 정도 넣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문제 있으면 한번 다시 보시고요. 만약에 없으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학습 자료실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자 문제죠. 그렇죠? 자, 연기. 자, 이 한자어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먼저 이한이 연기가 물에 올랐다 해서 연기에서 요 기자 답이 3번이에요. 요 기자가 제주 기자입니다. 제주를 나타내요. 제주라고만 쓸까요? 의미만 쓰면 되니까. 다 연기니까요. 어차피 음은. 그래서 얘가 흐를 연자고요. 얘가 흐를 연자고 얘가 제주 기자입니다. 그래서 연기는 제주죠. 그렇죠? 그래서 제주 기자를 쓰면 요 연기, 기억의 의미가 되고요. 화재로 계획이 뒤로 연기됐다, 미뤄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기자가 기약할 기자입니다. 기약할 기자. 얘는 끌연자예요. 지금 끌연자고 얘가 기약할 기자. 그래서
요 한자는 요게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척에는 아직도 연기가 나는 곳이 있다. 이때 연기가 화재 연기잖아요. 요때 요 기자를 씁니다. 기운 기자를 써요. 공기할 때도 요 기운 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공기, 연기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기가 만약에 한자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뒷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제주 기자냐, 기약할 기자냐, 아니면 기운 기자냐. 왜냐면 한자에서 앞에는 잘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뭐 끌연자라든가 아니면 흐를 연자나 이거 가지고는 뭐 우리가 이 연기가 흐르다의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고 보기 좀 힘드니까요. 보통 기자를 가지고 많이 봅니다. 그리고 특히 화재 같은 경우는 여기 불화자 보이시죠? 불수변에 불화자 이런 거를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답이 3번이고요. 자, 이제 4번 가볼게요. 자, 무당과 구세 관계를 바르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골라라. 며칠 전에 여러분들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공무원 처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게 요즘만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제가 국원 있을 때도 처우가 안 좋았어요. 처우가 안 좋았고, 물론 이제 처우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걸리는 게 이제 급여 문제죠. 그렇죠? 왜냐하면 물가가 이만큼 상승했는데 공무원 급여가 거의 동결이다 보니까 처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연금도 있고 뭐 복지도 많긴 하지만 일단 실수령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생활이 좀 힘들죠.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그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며칠 전에 나왔더라고요. 처우 개선 얘기가 나와서 아마 조만간 실현되지 않을까 싶어요. 처우가 좀 더 작아질 것 같고, 아무래도 그리고 처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낮잖아요. 최저잖아요. 이때가 지금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지금 처우가 만약에 갑자기 좋아졌다. 그러면 또 그해 어마어마하게 또 몰릴 거예요. 또 공무원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왜냐하면 일반 회사들은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또래 친구들이 이제 보통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위가 뭐 과장이라든가 부장이라든가 지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데 보통 이제 면접을 들어간대요. 물론 저도 회사 다닐 때 면접관으로 들어가긴 했었는데 요즘은 뭐 학벌 가지고 뽑거나 그런 시절은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물론 이제 그 학벌도 보긴 하겠지만 학벌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스펙이죠. 토익이 몇 점이냐. 얘가 서울대가 나온다 하더라도 토익 점수 없다 그럼 취업 안 돼요, 요즘. 그러니까 대기업이 들어가기 힘들고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기가 힘드니까 이제 또 이제 처우 개선되면 공무원 쪽으로 좀 많이 또 몰리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꼭 합격하셔서 아마 합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뭐 공무원 되고 나서 나한테 안 맞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다른 직업도 찾으면 돼요. 다만 공무원을 공직 생활을 하다가 내가 다른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 공직 생활이 나의 뭐가 됩니까? 스펙이 됩니다. 또 그러니까 또 다른 회사 들어가는데 더 편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자, 다음 글을 볼 때 무당과 구세 관계를 이 얘기 하려다가 까먹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몇 개를 봤더니 올해 그 공무원 시험부터 단답형 암기식은 지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단답형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외우는 거. 이런 걸 좀 지양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문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한자랑 뭐 이런 식으로 한자, 어휘 이렇게 좀 단답형으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걸 지양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올해 독서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어휘 문제가 원래 보통 3문제, 4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조금 줄고 독서 쪽으로 좀 많이 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기회 되시면 뭐 뉴스 한번 이렇게 검사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무당과 구세 관계를 바르게 지적하고 있는 건, 자, 무당은 신분과 직업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자, 무당은요, 먼저 신분과 직업에 대한 자격이 있대요. 무당에는 자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죠. 선천적인 겁니다. 선천적이고요. 자격만 가지고 있을 뿐 능력은 학습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다. 무당은 자격, 선천적인 자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무당은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능력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입니다. 즉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무당의 범주를 둘로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자격이란 범주와 능력이란 범주. 그리고 얘는 선천적, 능력은 후천적. 그러므로 무당이긴 하여도 그 능력에 따라 보이시죠? 능력에 따라 이런 건 후천적인 학습인 거죠. 그래서 구술 할 줄 모르는 무당이 있고 반대로 구술 잘하는 무당이 있다. 그래서 구술 할 수 있는 무당이 있고요. 능력에 따라서 구술 할 수 없는 무당도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그들은 무당이나 신분과 함께 직업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직업에 대한 우선권을 가집니다. 왜요? 얘는 선천적이니까요. 자격이죠. 그렇죠?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는 겁니다. 자격은. 자, 가지고 그래서 태어났지만, 그렇죠? 태어나긴 하지만 무당으로서의 능력은 학습 결과에 의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무당은 학습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범주를 둘로 나눠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4번 문제가 바르게 지적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모든 무당은 구술할 줄 안다. 아니죠. 그렇죠? 구술할 수 있는 무당이 있고요. 구술할 줄 모르는 무당도 있습니다. 얘는 후천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모든이 틀렸네요. 2번 어떤 무당은 구술할 줄 안다. 그렇죠? 어떤 무당은 구술할 줄 안다. 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무당은 구술할 줄 모른다도 성립되죠. 어떤이니까.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적절한 건. 자, 3번. 구술할 줄 모르는 무당은 없다. 아니에요. 구술할 줄 모르는 무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틀렸고요. 자, 4번. 이제 4번 잘 보셔야 돼요. 무당이 아닌 사람도 구술할 줄 안다. 틀렸습니다. 왜요? 무당이 아닌 사람들은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라는 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은 무당이라는 이 범주를 둘로 나눈 겁니다. 그렇죠? 무당이라는 범주를 자격이라는 범주와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범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자격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는 거고 능력은 후천적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글은 무당이 아닌 사람을 범주로 잡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당인 사람에서 둘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범주 오류입니다. 이 지문은요, 무당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면 안 돼요. 범주가 제한됐기 때문에 무당이란 범위로 제한시켜놨습니다. 이 글은. 따라서 4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여러분들이 진위 여부, 참 거짓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독서 능력이 어느 정도 잘 형성된 수험생이 됩니다. 그래서 답보다는 4번 선지가 왜 틀렸나?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자료를 본 학생들의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얘는 높임법이죠. 그렇죠? 자, 높임법은 우리말 높임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주체 높임법 한번 적어볼까요? 높임 표현. 첫 번째가 주체 높임법이 있어요. 주어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실현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가를 깨소로 고치고요. 그리고 주체 높임 선언음이 의시를 사용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 외에도 뭐가 있냐면 이름이나 아니면 직위직책명이다. 그러면 그 뒤에 님자를 붙여야 됩니다. 사장님, 회장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특수어휘도 있죠. 그렇죠? 특수어휘는 명사와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대구로, 나이는 연세 춘추로 이렇게 바꾸거나 동사 같은 경우는 죽다, 돌아가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먹다, 드시다, 잡수시다. 그 다음에 아프다, 편찮다, 편찮으시다 이런 거 있죠. 그렇죠? 특수어휘로도 주체 높임을 실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이 있어요. 상대 높임은 청자, 즉 상대방이죠. 그렇죠? 청자,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고요. 상대 높임을 표현하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결 표현. 종결 어미를 가지고 우리는 상대 높임을 실현하죠. 그래서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그 다음에 해요체, 해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표를 여러분들 꼭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표 웬만하면 암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객체 높임. 객체 높임은 객체를 높이는 거죠. 당연히. 근데 객체는 주로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놓입니다.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을 우리는 객체라고 해요.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있는 대상을 우리는 객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객체 높임은 특수어휘, 무조건 특수어휘로만 실현하죠.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명사가 있고요, 동사가 있습니다. 다만 얘는 특수동사 4가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객체 높임은 특수동사 4가지. 첫 번째, 주다, 드리다, 묻다, 여쭈다, 여쭙다. 그 다음에 데리다, 모시다, 마지막으로 보다. 보이나요? 이때 보다는 만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뵈다 뵙답니다. 항상 객체 높임은 특수동사 요 4가지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높임법을 보면, 자, 나는 선생님께 가위를 주었다. 자, 이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은 누굽니까? 선생님이죠. 그렇죠? 높임의 대상은 선생님이고요. 이때 지금 무슨 자리에 들어있어요? 지금 부사 자리에 있죠. 부사 자리에 들어있으니까, 왜냐면 여기에 만약에 선생님 대신에 철수, 낮춤의 대상인 철수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에게가 될 겁니다. 그렇죠? 에게, 철수, 에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깨는 에게의 높임입니다. 깨는 에게의 높임. 깨랑 깨서는 구분하셔야 돼요. 깨서는 이가의 높임이고요. 그 다음에 깨는 에게의 높임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얘는 부사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있으니까 객체 높임법을 실현해야 되죠. 그래서 주다를 뭘로 바꿨어요? 드리다로 바꿨습니다. 적절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어머니가 집에 간다. 자, 높임의 대상이 누구예요? 어머니죠. 그렇죠? 높임의 대상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주체 높임법을 실현해야겠네요. 그래서 이가를 깨서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가다 뒤에 지금 뭘 썼어요? 주체 높임 선화음이 의시를 썼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 틀린 거죠. 하나 더 고쳐야 됩니다. 뭡니까? 집을 대구로 바꿨어야 돼요. 집을 대구로 바꿨어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가 선지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봤을 때 얘가 적절하게 고친 건 아닙니다. 집을 대구로까지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밥을 먹었다. 쟤도 높임의 대상이 어머니죠. 그렇죠? 그럼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주체 높임법을 실현해야겠네요. 그래서 가를 깨서로 바꾸고요. 그렇죠? 그리고 먹다를 특수동사 드시다로 바꾼 거죠. 들다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법을 잘 실현했죠. 여기서는 밥을 진지로 잘 고쳐놨죠.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만 얘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서는 높임의 대상이 할아버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주체 높임법을 실현해야겠죠.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거짓말을 진지 드시듯 하십니다. 시까지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체 높임법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비읍니다 있으니까 청자까지 지금 상대까지 높여놓은 거죠. 물론 그 상대방이 누군지는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듣는 사람을 높이긴 했습니다. 비읍니다를 썼으니까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잘못된 문장이래요. 높임법은 문제가 없는데 뭐가 잘못됐나 봤더니 얘를 다시 고쳤죠. 진지듯이듯 이걸 밥 먹듯으로 고쳐놨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면요. 1번
영희. 자, 깨서와 시는 주체 높임법의 문법적 장치군. 적절한 선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2번 철수, 진지, 드시다와 같이 특수 어휘에 의한 높임법도 있군. 맞는 거죠. 그렇죠? 진지는 특수명사고요. 드시다는 특수동사죠. 그렇죠? 그다음에 특수동사 중에 이 4개 빼고 나머지는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동사입니다. 이 4개 빼고는 무조건 다 특수동사들은 주체 높임의 특수동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연이 밥 먹듯은 떡 먹듯으로 대체하여 표현할 수 있게끔 얘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요 마지막에서 밥 먹듯 있죠. 요 밥 먹듯이 관행적 표현이에요. 예전부터 그렇게 써온 표현 내 하나입니다. 늘, 자주, 그렇죠? 밥 먹듯이 자주. 그래서 관용어기 때문에 얘를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관용어는 이미 굳어진 거기 때문에 밥을 떡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보세요. 관용어가 밥 먹듯이에요. 그렇죠? 밥 먹듯. 얘가 관행어인데 내가 만약 얘를 밥을 먹듯으로 고쳤어요. 밥을 먹듯. 자, 이렇게 고쳤다고 쳐볼게요. 그래도 얘도 틀린 겁니다. 관용 표현은요, 무조건 굳어진 거기 때문에 사전에 등재된 것만 써야 돼요. 거기에 조사나 다른 걸 붙여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붙여도 안 되는데 지금 밥을 떡으로 바꾸면 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은 틀린 표현입니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떡 먹듯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4번 현주. 자, 관용 표현은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라도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는군. 왜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얘는 관행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야 됩니다. 아무리 주어가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밥을 진지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관용 표현은 원래 굳어진 대로 그대로 써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적절한 선지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자, 일부 사동 표현 중에서 주동문에서 사동 접사를 결합하여 사동 표현처럼 사용되었으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동 접사를 결합시켰대요. 사동 접사를 결합시켰어요. 1번. 자, 그 다음에 특수한 의미가 부여되고 사동 접사를 썼지만 특수한 의미가 부여된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어요. 3번이네요. 주동문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제가 그 능동문을 피동문을 바꿀 때 또는 주동문을 사동문을 바꿀 때 예문 하나씩만 외우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주동문을 만약에 사동문으로 바꾼다. 또는 사동문을 반대로 주동문으로 바꾼다. 그러면 주동문을 일단 2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1번 목적어가 없는 경우. 목적어 없는 예문 얼음이 녹다. 자, 얘를 만약에 사동문으로 바꾸면 새로운 주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이 새로운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얼음이가 뭐가 되냐면 목적어가 돼요. 얼음을. 그 다음에 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예문 하나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목적어가 있는 예문. 주동문에서 목적어가 있는 예문. 엄마가 아이가 책을 읽다. 자, 얘를 사동문을 바꾸면 새로운 주어가 나오겠죠? 엄마가. 그 다음에 아이에게 주어가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부사로 바뀌었죠. 얘는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지만요. 목적어가 있는 주동문일 때는 주어가 뭘로 바뀌어요? 부사어로 바뀝니다. 부사어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그대로 똑같이 목적어로 쓰입니다. 책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읽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씁니다. 반대로 사동문에서 주동문을 바꿀 때 부사어가 없다. 그렇죠? 부사어가 없으면 목적어가 뭐가 돼요? 주어가 되지만 사동문에 부사어가 있다. 그러면 이 부사어가 뭐로 바뀌어요? 주어로 바뀌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문장을 하나 외워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주동문이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사동문들을 일단 사동문인지 아닌지 한번 보고요. 사동접사가 있는지 없는지, 사동문인지 보고 그 다음에 주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면 되겠죠. 자, 간신히 대통령과의 약속 시간이 잡혔다. 얘는 뭐예요? 희가 썼는데 얘는 지금 앞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목적어 없을 때는 대부분 피동 표현을 확률이 높습니다. 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간신히 대통령과의 약속 시간이 누군가에 의해서 잡힘을 당한 거죠. 시간이 잡힘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피동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동접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피동접사입니다. 얘는. 따라서 1번은 안 되네요. 2번. 선생님은 지구본을 돌리면서 각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선생님은 지구본을 돌리면서 돌리면서죠. 돌리면서. 그러면 여기 리가 붙었어요. 그렇죠? 리가 붙었고 지금 얘가 사동문이죠. 그렇죠? 선생님은 지구본을 돌리게 만들었으니까 사동문. 그리고 얘를 만약에 주동문으로 이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부사어가 없어요. 그렇죠? 부사어가 없으면 1번 케이스네요. 그러면 새로운 주어 없애고 목적어가 뭐가 되어야 돼요?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본이 돌다가 되죠. 괜찮죠. 그렇죠? 지구본이 돌다. 현재형으로 만든다면 돈다겠죠. 그죠? 지구본이 돈다. 문장 성립되잖아요. 지구본이 돌았다. 지구본이 돈다. 지구본이 돌겠다. 문장 성립됩니다. 따라서 얘는 주동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답이 안 됩니다. 주동문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어머니가 아픈 동생에게 죽을 먹인다. 아픈 동생에게 죽을 먹게 만든 거죠. 사동 맞습니다. 얘는 사동 전미사고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부사어가 있어요. 그럼 얘를 주동만 바꿀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사어를 주어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새로운 주어 없애고요. 이거 빼고 아픈 동생이 죽을 먹다가 되죠. 문장 성립됩니다. 따라서 얘는 주동문이 있으니까요. 3번 또 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문을 외워놓으셔야 돼요. 예문.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옆에다가 예문을 빨리 쓰고 내가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희진이는 매일 철수를 바보라고 놀린다. 희진이는 철수를 놀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희진은 철수를 놀리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동은 아니에요. 놀린다. 사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수한 의미라고 한 거예요. 사동이 물론 얘가 사동 전미사는 맞는데 사동의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특수한 의미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주동문이 있는지 없는지 본다면 부사어가 없으니까 새로운 주어가 없애고 이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수가 바보라고 그냥 뺄게요. 바보라고 놀다가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주동문이 성립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이 4번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사동접사가 결합하라고 했으니까 사동문이다. 그 다음에 주동문이 없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으로만 해도 답이 나오죠. 그리고 특수한 의미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진짜 놀게 만든 게 아닙니다. 얘는 사동전미사 리가 붙은 건 맞지만 놀리다가 그 자체가 한 단어예요. 사동사가 아닙니다. 놀리다가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원상 사동전미사는 맞지만 실제 의미에는 사동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특수한 의미라고 합니다. 특수한 의미.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학으로 가볼게요. 자, 시의 서술상 특징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골라라. 자, 냇물이 마을을 돌아 흐른다 하에 말을 말하죠. 그래서 제목이 하에에서예요. 냇물이 마을을 돌아 흐릅니다. 오늘도 그 냇물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냇물과 현재의 냇물이 계속 흐르는 거죠. 과거의 냇물도 흘렀고요. 그렇죠? 과거의 냇물도 흘러갔고 현재로 이 냇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냇물이 마을을 돌아 흐른다고 하에 오늘도 그 냇물이 흐른다 했으니까 어제도 흘렀고 그제도 흘렀고 20년 전에도 흘렀고 100년 전에도 흘렀고 1000년 전에도 흘렀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냇물이 흘렀고 현재도 흐르고 세월도 냇물처럼 흘름만 갔는가? 아니다. 그것은 고마에 익히 낀 기와장에 쌓여 오늘은 장마디의 따가운 볕으로 마르고 있다. 즉
세월은요 냇물처럼 흐르느냐, 그렇죠? 흘러가느냐, 세월 흘러만 가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요? 지금 과거가 현재와 어떻다 변화가 없으니까 불변. 얘는 가변인 거죠. 얘는 불변이고요. 얘는 흘러가는 거니까 가변입니다.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월은 지금 흘러가는 게 아니래요. 그렇죠?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흘러만 갔는가? 아니다. 왜 아닌 거야? 세월도 시간의 흐름이니까 냇물처럼 흘러가는 거 아닌가? 해서 봤더니 그것은 고가에 익히 낀 기왓장에 쌓여 오늘은 장마디 뜨거운 볕에 마르고 있다. 무엇이요? 세월이요. 세월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즉 세월은 또 헐리운 집터에 심은 어릿뽕나무 환한 잎새 속에 자라고 그 다음에 양진당 늙은 종숭의 기침 소리에서도 대설한다. 그러니까 세월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향집을 가잖아요. 고향집을 갔는데 2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20년 만에 고향집에 딱 갔는데 집이 똑같아. 안 변했어. 그러면 어렸을 때의 그 과거가 막 생각나겠죠. 그러면 그 공간에는 지금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좀 느낌이 오죠, 그렇죠? 내가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와서 그 뒤로 고향을 한 번도 안 내려갔어.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고향에 갔는데 고향집이 그대로예요. 모습 그대로 20년 전마다. 전의 모습 똑같아.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지만 그 집에 갔을 때 뭘 느껴요? 30년 전에 내가 어렸을 때 책가방을 들고 학교 갔던 그 생각, 아니면 엄마가 맛있는 미역국을 끓여줬던 생각, 그런 게 막 들겠죠. 그러면 지금 있는 이 현재 공간에 뭐가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의 공간이 중첩되어 있는 거죠. 시에서 이런 중첩적인 방법을 많이 씁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도 지금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내세워 중첩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와 과거가 계속 중첩되어 있어서 시간의 대비를 통한 삶의 통찰을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냇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지만 세월은 흘러가는 게 아니다. 머물러 있다. 즉 과거와 현재가 중첩되어 있는 것이다. 어디에서요? 이런 공간에서. 그렇죠? 이런 공간. 요런 고가, 내가 요 집터, 그 다음에 요런 공간, 고태, 이런 공간에 계속, 전통이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철저한 객관적 묘사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간 이동 이런 것도 없고요. 서경이라고 하면 이제 경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범한 소재와 일상적 언어 사용해서 뭐 교훈, 그러니까 평범한 소재와 일상적 언어를 사용했다. 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자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서예, 대감, 고택, 충효다 이런 게 일상적 언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글은 뭐 상식적인 교훈을 전하는 글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자, 8번은 기억에 미치친 거와 같은 의미를 찾는 건데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자, 마련이요.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그럴 것이 이란 뜻이 있는데 항상 요 당연히 그럴 거다라는 의미일 때는요. 문장꼴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뭐기 마련이다. 뭐뭐개 마련이다. 항상 이 꼴로 나옵니다. 요 꼴. 그래서 지금 보면 이개 마련이다죠. 그렇죠? 이개 마련이다. 요게 기억입니다. 얘가 기억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1번 또 뭐뭐기 마련이다죠. 그렇죠? 1번 또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 1번이 돼요. 그 다음에 2번 괘씸하던 마련으로. 자, 두 번째 보면 그런 정도나 상태를 의미하는 마련이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은 마련으로 또는 덤 마련으로 이렇게만 쓰입니다. 요 의미 때는 항상 그런 정도나 상태를 나타낼 때는 항상 문장꼴이 뭐뭐쓴 마련으로 또는 뭐뭐던 마련으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얘가 2번에 해당합니다. 2번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마련이 이제
이렇게 문장꼴은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마련이 갖추다의 의미가 있고 속셈 궁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 선지 잔치에는 음식 마련이 가장 큰 문제다. 이때는 갖춘 거죠. 음식을 갖추는 거 3번이고요. 4번 너무 염려 마세요. 자기도 무슨 마련이 있겠죠. 이때는 궁리, 속셈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4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련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특히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 때는 문장꼴이 고정이 됩니다. 문장꼴 고정되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면 아마 혹시라도 이런 문제 나오면 조금 쉽게 풀 수 있겠죠. 주로 마련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자 이제 9번 가볼게요. 자 지금 얘는 지금 지문을 줬고요, 그렇죠? 9번 보니까 A와 같은 서술 방식. 자 그럼 우리는 A만 보면 되네요. 자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들어보니까 이제 그가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참외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장마가 들어서 미천을 다 까먹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은 또 두 번째 소식이죠. 첫 번째 소식 장사했는데 망한 거. 두 번째 소식 뭐예요? 그의 아내가 달아난 겁니다. 자, 왜 달아났어요? 저희들끼리 금술은 괜찮지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서 달아난 것이라고 한다. 자,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서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가 여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장사를 해서 망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를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죠. 요약 제시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1번입니다. A와 같은 서술 방식으로 적절한 뜻을 골라라. 긴 시간에 겹쳐 일어난 사건의 경위를 그러니까 긴 시간에 걸쳐서 장사를 했는데 망했다는 거 그거를 원래는 시간대로 쓴다면 어마어마하게 길게 써야겠죠. 그리고 아내가 도망가는 것도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쭉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제시 안 하고 그냥 아내가 달아났다. 동서 때문에 그냥 그러고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요약 진술 정답 1번이네요. 그 다음에 서술자가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소문을 들은 거니까요. 2번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 얼씬하지 않았다. 들어보니까 그렇죠?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제 3자한테 들은 거죠. 3번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인물의 의식과 생각의 흐름에 이런 거는 거의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서 이상이나 아니면 천명풍경, 박태원의 천명풍경 작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때 나오면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 작품은 3번 기법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견해를 직접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A 부분에는 자신의 견해를 직접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린 소문을 요약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4번 또 적절하지 않네요. 자, 그다음에 10번. 자, 기억의 내용과 비교적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골라라. 지금 보면 가난한 농민인 흥부에게는 귀족의 도덕에 부여한 점이 있대요. 자, 가난한 농민이에요. 근데 흥부에게는 귀족의 도덕을 부여한 점이다. 이게 흥미롭대요. 평민의 구찬 생활에, 자, 평민의 구찬 생활에 이게 가난한 농민이겠죠. 귀족의 점잖은 도덕을 배합했기 때문에 이게 귀족의 도덕 부여죠. 그렇죠? 배합했기 때문에 독자는 골개라는 건 해악과 풍자를 말하죠. 골개니 해악과 풍자 즐길 수 있는데 귀족도 평민도 아닌 애매한 성격의 인물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여기까지만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흥부에게는 가난한 농민의 성격에 동시에 귀족, 즉 4대부의 성격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억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걸 본다면 지금 몇 번인가요? 자, 4번. 자네 그게 웬 소린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저 죽지 자네를 시켜서 내가 술을 팔겠는가? 양반의 모습이죠. 아내한테 술을 팔게 할 수는 없다. 지금 상황은 뭐예요? 가난한 상황이죠. 가난한 농민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더 벌려고 그래야 애들을 먹여 살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내한테 나쁜 일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흥부가 양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양반의 채통이라는 얘기는 거죠. 가사는 임장이니 내 나가서 품을 받게, 내가 가서 돈 벌게. 자네는 집에서 채전이나 가꾸고 그냥 꽃 뭐 풀 이런 거나 가꾸고 자식들을 잘 길러라. 그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가난하면 맞벌이를 해야죠.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맞벌이를 안 하고 자기가 혼자 돈 번대요. 가난한데도. 가난한데 맞벌이 안 하고 자기가 혼자 볼 테니까 너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이랑 키워라. 근데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돼. 생활이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모순적인 모습인 거죠. 모순적인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민인데 동시에 뭐가 있다? 양반의 체면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4번 선지에.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자, 여자가 범하고 있는 대화를 고르는 건데 요 마지막만 볼까요? 생각해 보렴. 사고는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잖아. 비행기 추락도 사고지. 그러니 비행기 사고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자, 사고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비행기 사고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추락사고도 있고 폭행사고도 있고 살인도 사고죠. 그렇죠? 등등등 여러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사고가 많이 일어난대요.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 요소인 비행기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분해의 오류라고 하죠. 반대가 결합의 오류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축구팀 해볼까요? 축구팀에 메시가 있고 네이마르가 있고 그다음에 음바페가 있고 손흥민이 있고 박지성도 있고 그쵸? 등등등 호나우지도 있고 유명한 사람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걸 한 팀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팀이 최고입니까? 아니죠. 이게 결합의 오류. 이게 결합의 오류입니다. 또는 반대로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A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A팀이 우승했다면 A팀에 속해 있는 선수, 가라는 선수는 최고의 선수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분해 오류. 각각이 최고라고 해서 그것을 합쳤을 때 그 팀이 최고다. 이거는 결합의 오류. 그 전체가 최고라고 했을 때 그 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게 분해의 오류. 얘가 분해의 오류죠. 그렇죠?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사고의 구성 요소인 비행기 사고도 많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해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해 오류에 해당하는 게 몇 번인가요? 4번이네요. 그렇죠? 자, 집합적 의미에서 이게 집합이죠. 사고라는 집합. 집합적 의미에서 참이 된다고 해서 개별적 의미 역시 참이 된다고 논의하는 데서 빚어지는 오류. 이걸 우리가 분해 오류라고 합니다. 분해 오류라고 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흑백 오류죠. 그렇죠? 흑백 논리의 오류고요. 네. 요 정도만 볼까요? 그리고 이제 12번. 자, 12번에서는 미추침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4번을 보면 누여죠. 누여는 자, 기본형이 누이다입니다. 그렇죠? 누이다에 지금 어가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누이어로 쓰거나 또는 요렇게 줄입니다. 1번 요렇게 줄여서 니어로 쓰거나 아니면 요렇게 줄여서 지금 이거 모음 축약이죠?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누여로 쓸 수 있습니다. 요렇게 써야 돼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니여 이렇게 썼다면 얘는 누, 이, 어를 줄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불필요한 이를 하나 더 추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니여가 아니라 누이어로 쓰거나 아니면 니어로 쓰거나 아니면 누여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모음 축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13번. 자, 사자성어네요. 자, 사자성어를 보니까
지금 여기 소괄호 안에 들어갈 걸 찾는 건데 우연한 사건과 엉뚱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수가 많다.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거짓 오류에서 많이 쓰는 건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답니다. 이게 까마귀 나는 거랑 배가 떨어지는 거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하면은 배가 떨어지는 이유를 까마귀가 날아서로 보는 거죠. 그걸 보통 우리가 거짓 오류라고 합니다. 원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네요. 오비이락. 얘가 오비이락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 다음에 얘는 사필 기정이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 뭐 잘못된 일이 뭐 범죄자가 잘못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그 사람은 벌을 받게 돼 있겠죠. 사필기정. 언젠가는 반드시 그 결과로 돌아온다. 정의로운 결과로 돌아온다. 이런 걸 사필기정이랍니다. 3번은 연못구어죠. 그렇죠? 연못구어. 나무에서 고기 구하는 거. 불가능한 일을 의미합니다. 연못구어. 불가능한 이를 의미할 때 연못구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어부질이죠. 어부질. 뜻밖의 이득을 얻는 걸 어부질이라는데 요때 요 부자를 아비부자로 써도 되는데 지아비부자를 써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아비부자로 쓰기도 하고요. 지아비부자로 쓰기도 합니다. 어부질이.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자, 이제 14번. 동물을 소재로 짧은 글을 썼다. 조건. 조건형 문제죠. 그럼 조건형 문제니까 일단 내가 쉬운 조건부터 하나 골라야 돼요. 일단 유추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얘는 형식적 조건. 그 다음에 교훈적 의미가 들어간다. 이건 읽어야 돼요. 그렇죠? 내용적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강조한대요. 얘도 형식적 조건이죠. 자, 먼저 내가 유추와 의문의 형식 요 두 개를 가지고 먼저 답을 특정 짓고 그리고 교훈적 의미가 있나 없나를 가지고 내가 학정을 지으면 돼요. 그래서 요 가와 다를 먼저 볼 건데 가와 다 중에 일단 다가 먼저 제일 쉽죠. 그렇죠? 의문의 형식이니까 일단 물음표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요. 자, 1번 물음표가 없어요. 답 안 됩니다. 그렇죠? 1번은 무조건 답이 안 돼요. 물음표 의문 형식이 아닙니다. 2번을 보면 맨 끝에 있을까? 있죠. 의문의 형식이에요. 2번 답이 되고요. 3번 얘는 물음표는 없지만 까니까 얘가 우리가 의문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의문의 정도가 적을 때는요 물음표 대신에 마침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것일까 이렇게 물음표를 쓸 수도 있고 글을 쓰는 사람이 의문의 정도가 좀 작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물음표 대신에 마침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니을까 같은 경우는 의문형 종결음이기 때문에 의문문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3번 또 답이 될 수 있고요. 4번 또 물음표 있으니까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의문의 형식으로 결국 2번, 3번, 4번 셋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추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유추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자, 1번은 일단 뭐 답은 안 되죠. 답은 안 되고 얘는 대조입니다. 자, 2번을 보면 돼지는 미련한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호랑이도 밀어붙일 수 있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사람 중에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비하만 일삼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장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결국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장점이 있다는 사례. 미련한 돼지도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중에도 이렇게 봐야겠네요. 사람 중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비하만 일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돼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장점을 찾아봐라.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사례를 제시한 겁니다. 이걸 유추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유추라고 볼 수는 없고요. 돼지와 사람의 공통점으로 보기 힘드니까요. 3번 소축새는 한해 정사를 나타내는 소재로 사용되는데 사실 소축새는 다른 새의 둥지 아래를 낳고 사라지는 이기적인 새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띄었어야 되네요. 왜 소축새를 한해 정사를 나타내는 소재로 사용하는 것일까? 얘는 뭐 이렇게 논지 뭐 이런 그 뭐라고 하나요? 논지 추론 뭐 유추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줄 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백수제왕 사자는
10번 중에 9번을 실패해도 한 번 성공하기 위해서 사냥을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유추네요. 그렇죠? 지금 사자와 인간이 같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한두 번 실패해 좌절해서는 되겠느냐? 아니다. 그렇죠? 우리도 사자처럼 어떻게 살다 보면 좌절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자처럼 한 번은 성공하기 위해서 계속 사냥을 멈추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9번 실패한다. 얘라 인간의 공통점은 뭐예요?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공통점이죠. 이 공통점을 통해서 사자는 이렇게 한 번 성공을 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당연히 한두 번 실패해 좌절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은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공통점을 가지고 사자가 한 번은 성공한다는 이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거. 이게 유추죠. 공통점을 통해서 다른 것 또한 그럴 것이라고 추론하는 게 유추입니다. 그래서 4번이 유추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교훈적 내용 들어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5번. 자, 나를 가에 적용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럼 우리는 뭐부터 읽어야 돼요? 나부터 읽어야겠죠. 가를 읽으면 안 됩니다. 나부터 읽어야 돼요. 나를 읽어보면 지금 사대부 시조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첫 번째 유형이 뭐예요? 훈민, 백성을 가르치는 훈민, 교훈적인 거. 그래서 자아의 정서적 작용이 없고 감정 이런 거는 나타나 있지 않고 세계의 질서만 나타나요. 왜? 훈민이니까. 살아가는 바른 모습, 그래서 춤이라든가 효라든가 그런 유교적 덕목을 지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도학적인 자연 시조로 자아가 드러나긴 하지만 이때 자아는 자연을 즐기면서 세계의 질서를 확인한다. 내가 자연 속에서 즐기면서 꽃이 이렇게 환하게 피었듯이 인간도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겪다 보면 언젠가는 꽃처럼 이렇게 환하게 필 거야. 뭐 이런 거든가 아니면 서나무는 항상 사계절 풀어. 그러니까 충신은 지조와 절기를 계속 지켜야 돼. 라든가 그렇게 자연을 지키면서 세계 질서를 확인하는 거죠. 소나무가 사계절 푸르듯이 지조와 절기는 반드시 변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세 번째 유형은 그냥 자연만 즐기는 거예요. 세계 질서 확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꽃이 아름답다, 나무가 아름답다, 그렇게 그냥 자연만 즐기는 거고요. 네 번째 유형은 그냥 자신의 정서적 작용가 그에 따른 삶의 태도만 나타나는 거. 그래서 뭐 아름답다, 얘는 자연에 대한 어떤 감상이라면 그냥 얘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자연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서정시조라고 했어요, 그렇죠? 서정시조로 자신의 정서적 작용, 감정과 그리고 그 감정에 따른 삶의 태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시조에는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가 작품을 읽으면서 내가 1번 선지를 보면요. 자, 산세에 체지하는 삶을 추구하는 태도가 나타나므로, 자, 지금 가시에서 산세에 체지하여 굳이 4시 갈 필요 있는가? 이건 뭐예요? 산에 가서 고사리 캐려고 굳이 4시 갈 필요 없다. 우리 둘만 가면 된다. 그거죠. 그렇죠? 따라서 첫 번째 유형이 아니라 얘는 훈민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세 번째 유형이죠. 세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이 자연을 그냥 자연 속에서 자아의 정서적 만족을 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아름다운 산에 가서 우리 고사리 캐러 굳이 4시 갈 필요 있는가? 우리 둘만 가면 된다. 그리고 요 4시, 요 시조에서 요 4시 신선을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 간동돌고 할 때 그 4명의 화랑이 있죠? 그 사선이라고 하죠. 그 옛날에 그 사선이 산에 가서 이제 고사리 캐려면서 이제 그 유토피아로 갔는데 굳이 우리는 4시 갈 필요 없다. 우리 둘만이라도 유토피아로 가자. 지금 그런 얘기라서 얘는 3번 유형에 해당하고요. 2번,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을 모두 벗어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자,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자, 얘는 보세요.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2번이 두 번째 유형이 자아는 자연을 즐기면서 세계의 질서를 확인한다 했으니까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벗어난다. 그러니까 얘는 그 세계의 질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태도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은 어디에 해당해요? 4번에 해당하겠죠. 4번에 보면 그에 따른 삶의 태도가 들어진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다 벗어나서 지금 탈속, 즉 자연 속에서 우리 편안하게 살자 그런 거니까 지금 얘는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하네요. 그 다음에 3번은 세 번째 유형이 맞아요. 3번은 세 번째 유형이 맞는데 문제는 이 매입니다. 이 산은요 자연물이에요. 지금 장애입니다. 지금 시를 보면 매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고인의 집 땅을 둘러봐도 볼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인의 집 땅을 받아봐도 볼 수가 없대요. 왜? 산이 첩첩산중이고 산이 가렸어요. 그리고 구름이 너무 많이 꼈어.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고인의 집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매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장애물을 활용해서 지금 세 번째가 뭐예요? 정서적 만족을 위한 수단이라고요. 장애물인데. 그러니까 청송이랑 백운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건 맞지만 매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또 틀린 선지입니다. 그래서 3번은 작품 해석을 좀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번님에 대한 시적 화자의 그리움과 이 그림이 뭐예요? 정서죠. 그래서 네 번째 자아의 정서적 작용, 얘가 정서고요. 그리고 응거하는 삶의 태도 있죠? 이 태도가 4번에 그에 따른 삶의 태도. 나도 저 벌처럼 자연 속에서 응거하면서 살고 싶다. 그 태도가 나타나니까 네 번째 유형에 속한다. 적절한 선지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길어지네요. 그래도 딱 우리 20번까지만 풀고 이제 풀이까지 끝나면 제가 한 20분 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끝나가니까요. 자, 다음 글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결말이죠. 그렇죠? 마지막 부분이니까. 소설에서 결말은요. 갈등이 해소돼야 돼요.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일단 갈등이 해소되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결말이라고 했으니까 1번 무조건 안 되죠. 갈등 시작한다. 갈등 시작은 전개입니다. 소설에서. 소설은 구성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죠. 5단 구성.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는 건 발단 아닙니다. 전개부터예요. 발달은 그냥 등장인물이랑 배경 소개입니다. 그냥 소개만 하고요. 갈등이 시작되는 건 전개부터예요. 근데 얘는 지금 결말이라고 했으니까요. 문제에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죠. 새로운 갈등 나타나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결말인데 그럼 이야기 안 끝나요. 새로운 갈등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갈등 해결이 가능하죠. 그렇죠? 갈등 해결이 불가능하면 나타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결말 부분이니까. 갈등이 고조되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로 끝맺고 있다. 얘도 가능하죠. 얘도 결말 부분에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갈등이 해결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일단 3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사초년 작품을 보면 결국 사람들이 그 소장용 면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빈 집단 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불지르러 간다고요. 지금 사촌 이 절에서 운영하는 땅을 빌려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절 땅에서 농사지어서 지금 살아가 가는데 소장료가 너무 비싸요. 땅 대우료가. 그러니까 좀 깎아주세요. 좀 깎아주세요 하는데 이 중들이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빈 볏짚 들고 찾아가는 겁니다. 왜? 불 지르려고요. 절 태우러 간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말이 지금 어떻게 나는지 몰라요. 진짜 불을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미완으로 일단 끝나긴 했죠. 따라서 3번 갈등 해결이 불가능한 아니에요. 불 지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불가능한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끝난 거죠. 그래서 불 질러 간다 하고 그냥 끝나버렸으니까 진짜 불을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구조로 그냥 남긴 거죠. 그러면 독자들이 그 결론을 스스로 상상하게 만든 겁니다. 자, 17번. 자, 얘는 그냥 어휘 문제네요. 옛날 말 중세국어에서 젊다는 현대국어의 젊다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이고요.
현대국어의 어리다는 중세국어 때 어리다가 아니라 어리석다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현대국어에 오면서 나이가 적다로 바뀌는 거죠. 의미가. 그래서 젊다와 어리다가 거의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의미는 원래 다른 거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인가요? 2번이네요. 중세, 옛날 중세 때 젊다는 나이가 적다의 뜻이었고요. 중세 때 어리다는 나이가 적다가 아니라 어리석다의 뜻이었습니다. 어리석다. 따라서 정답 2번. 그다음에 요거 단어 좀 기억해 놓으세요. 중세 국어에 어리다, 특히 어리다는 나이가 적다의 뜻이 아니라 어리석다의 뜻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8번. 자, 얘는 문법이네요. 자, 주십시오, 주십시오. 오랑 요랑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빼면 돼요. 뺐을 때 말이 된다. 그럼 요가 맞아요. 뺐는데 말이 된다. 그러면 요가 맞습니다. 근데 뺐는데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오를 쓰는 거예요. 오랑 요는 그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먹어 요가 맞는지 먹어 오가 맞는지, 물론 이제 딱 봐도 우리가 얘가 틀렸다는 게 느껴지긴 하지만 뺐을 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말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먹어 요가 맞겠죠. 가오 이거는 헷갈리겠네. 그가 사람이 아니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맞아요? 뺐을 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람이 아니 말 안 되죠. 그렇죠? 따라서 아니 오를 써야 됩니다. 요랑 요는 이렇게 말을 뺐을 때 말이 되면 요를 뺐을 때 말이 되면 요를 쓰는 거고요. 뺐을 때 말이 안 되면 오를 쓰는 겁니다. 요가 통용 보조사예요. 보조사라서 원래 빼도 말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1번이죠. 고치면 안 돼요. 주십시오가 맞습니다. 얘가 맞는 문장이기 때문에 고치면 안 돼요. 정답 1번. 로서와 로서는 우리가 했었죠. 그렇죠? 로서는 자격. 그렇죠? 로서는 수단, 도구 수단. 그다음에 로서는 자격. 그래서 사랑으로서 수단이죠. 그렇죠? 사랑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학생의 잘못을 다 쓰였으니까 자격이 아니라 수단인 로서를 써야겠네요. 3번. 그는 부지런함으로 앞으로 잘 살 이유죠. 그렇죠? 원인과 결과 구조입니다. 부지런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살 것이다. 그때는 뭘 써야 돼요? 의무로를 써야 돼요. 의로를 쓰면 안 되고 무로를 써야 됩니다. 이유를 나타낼 때는 무로를 써야 된다. 요것도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던은 해상이고요. 그렇죠? 던은 과거 해상이고요. 드는 선택입니다. 드는 선택을 쓰는 거예요. 선택일 때 쓰는 겁니다. 드는.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때는 과거 해상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선택의 의미죠. 그래서 드는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요게 우리가 잘못된 문제였죠. 그렇죠? 문제 오류. 적절한 거 고르는 겁니다. 부적절한 거 고르는 게 아니라 적절한 걸 고르는 거예요. 적절한 거. 사용한 것을 골라라. 이거 X 치면 또 헷갈리니까 지웁시다. 이렇게. 그래도 적절한 표현을 몇 번이냐? 1번 방정을 떠다 괜찮아요. 방정을 떠다 되고요. 그 다음에 77 맞다. 77 맞다는 이렇게 쓰이는 경우 없습니다. 77 맞지 못하답니다. 항상 77 맞지 못하다를 써야 돼요. 반드시 77하다 이런 단어 없습니다. 이런 문장 없어요. 그래서 77하지 못하다. 이렇게 77 맞지 못하다 이렇게 써야 되니까 얘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자, 우연히 랑 비슷한 단어가 우연찮게입니다.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연찮게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우연하지 않게의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우연하지 않게 이렇게 써버리면 우연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not 우연. 그렇죠? 근데
우연찮게가 사전에 우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죠.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하지 않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우연이랑 같은 의미는 반드시 우연찮게로 써야 돼요. 이게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우연치 않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우연히 만났다는 거니까 얘는 우연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또는 우연찮게 이 단어를 써줘야 돼요. 우연찮게가 한 단어로 굳어진 겁니다. 우연하지 않게가 아니에요. 우연하다는 뜻입니다. 우연찮게.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연하지 않게 이렇게 얘랑 얘가 같은 의미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그렇죠? 한 번 더 틀렸고. 그 다음에 주책이 심하다. 얘 맞아요. 주책이 심하다 맞고요. 안절부절하여 이거 안 됩니다. 안절부절 못하다예요.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다. 한 단어입니다. 이게 안절부절하다 이런 단어 없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다입니다. 항상. 그래서 얘도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걸로 잡으셔야 돼요. 무조건 틀린 표현입니다. 맞는 경우가 없어요.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지금 얘는 자, 한바탕 통곡하기가 좋구나. 통곡한다는 건 운다는 거죠. 엉엉 운다는 거. 그랬더니 천지간이 이렇게 시야가 툭 터진 곳에서 만나서 벼랑과 통곡, 엉엉 우는 것을 생각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7개의 감정 중에서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지 7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고 있네. 슬픔만 울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7개의 감정은 모두 다 울음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정이죠. 기쁨, 기쁠 때도 울 수 있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릴 때도 울 수 있고, 즐거울 때도 울 수 있고, 사랑할 때도 울 수 있고, 미울 때도 울 수 있고, 욕심날 때도 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억눌리거나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데에는 여기까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맨 마지막에 슬픔이죠. 슬플 때 운다고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슬픔. 7정입니다. 이 7개의 정세에서 전부 다 운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슬픔만 울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7정 모두 울음을 자아낸다. 이렇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게 이 글의 주장입니다. 이 필자의 주장이에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몇 번입니까? 4번. 일반적인 통념을 깨트리는 참신한 발상과 여기까지 맞아요. 그렇죠? 슬픔만 울음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7가지 감정 모두 울음을 유발시킨다 했으니까 참신한 발상은 맞습니다. 근데 뒤에가 틀렸죠. 7정 중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는 작가의 독창적 견해 아닙니다. 그렇죠? 7정 중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7정 모두 이렇게 바꿔야겠죠? 7정 모두 울음을 유발한다는 작가의 독창적인 견해가 돋보인다. 그래야 4번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20분 정도 쉴게요.